오웬 출신 교회며 노회들이 노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1914년에 이 건물을 짓는데 1914년에 광주에서 유일한 컨벤션 센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광주의 모든 공적인 행사가 다 여기서 이제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각종 예술 행사. 그리고 저 윌리엄이 할아버지예요. 여기 보면 윌리엄이라고 되어 있죠. 윌리엄 앤 클레멘트 오웬이고 이분이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웬 사후에 두 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조선을 같이 기념하는, 왜 부자지간에 기념하는 데는 좀 있어요. 근데 조선을 기념하는 것도 특이하죠. 그만큼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실상 선교사 오웬을 만든 장본인이죠.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광주 나병원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게 이제 확장되어서 요 밑에 엄청나게 큰 나병원 시설이 있었어요. 광주 나병원. 그러다가 이것이 여수로 옮겨가요. 한센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지역사회 민원도 있고. 이분이 여수로 가서 애양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한 업적 가운데 최고 두 가지만 꼽아라 하면, 첫째가 한남대학 설립, 두 번째가 애양원 운영이었어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나병을 폐치한 것은 처음이에요. 나병 구호, 나병 구제 처음 이제 시작한 곳이 여기죠. 지방에는 각 스테이션 언덕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호남신학대학 군에, 이게 바로 광주 스테이션의 선교사님들 묘지였어요. 선교사 2세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요. 선교사님들도 과로로 또는 질병으로 순직을 하십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이제 묻혔던 거죠. 특히 이 광주 지금 선교사 묘지는 목포하고 순천에서 있었던 묘지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묘역이 대단히 이렇게 넓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전주와 군산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의 묘비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장로교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하여튼 묘비를 여기서 전부 한 번씩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저 한문으로 이제 배유지 선교사 유진벨, 아마 우리 한남대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돈 초대 총장의 장인이었던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의 무덤이 실제 여기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유진벨 선교사하고 정말 단짝 파트너였던 오웬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하고, 그래서 목사 선교사하고 이렇게 한 조를 이루어서 광주 스테이션을 처음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과로로 이제 순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언덕에 이제 맨 처음 묻힌 이제 선교사님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25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여기에 사망을 하셔서 또 여기에 이렇게 묻히죠.
그러니까 왜 여기를 키웠냐면은 여성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의 여성 신도들이 한국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자기 생일 때 헌금을 바쳐서 한국에 기금을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려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수준 이상 사회나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제 지정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일헌금을 모아서 기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잘 봤는데 궁금한 거는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의 생활 어떤 환경과 또 조선 말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좀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적응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남장로의 선교가 1892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올해가 이제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대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습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살았지만은 서양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스테이션을 지을 때 서양식 주택을 짓고 또 서양식의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선교사들이 뭐 사냥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또 한국인들과 같이 또 가서 사냥도 하고 이렇게 여가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글도 읽었는데 놀지 않는 선교사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인도의 며느리 이네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주목할 게 1922년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지리산에 선교사 캠프를 만들었어요. 그 지리산 선교사 캠프를 왜 만들었냐면 선교사들이 번아웃돼서 지치거나 아니면 풍토병에 걸려서 가족이 죽거나 병들거나 또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일들에 치이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지리산에 선교사 캠프를 만들고 거기에서 휴가를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한간에는 좀 잘못 소문이 나서 선교사들이 리조트를 짓고 윤택한 안락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왕시로동에 그냥 허름한 캐빈 같은 거 좀 지어놓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선교사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었고 거기서 또 선교 연례 회의도 하고 또 심지어 성경 번역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를 볼 때에 선교사들이 그런 여가 생활을 적절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는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 복직을 하고 또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그렇게 했던 흔적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 한국인에 대한 사랑 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긴장 관계와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그 관리를 하는 그 지혜와 노력도 선교사들은 가지고 있었다.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는 것은 본인들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서 이렇게 오시는 건데 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한국에서의 선교사님들의 이런 자녀 교육이 어땠는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MK가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어머니야 선교사로 지원하고 파송을 받았는데 자녀들은 솔직히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 따라가는 거. 근데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사실 자녀 교육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홈스쿨링 같이 집에서 선교사들의 그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맡은 부분을 같이 가르치고 십시일반 그렇게 교육을 했죠. 근데 그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외국인 학교, 평양 외국인 학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대전 외국인 학교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한국 선교지에서 길러내요. 근데 그 규모가 꽤 커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학생들이 또 재학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출신들이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또 역시 한국의 선교사로 그 대를 이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인도원 선교사님이 아들이 넷이가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 막내, 셋째랑 막내,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인유 선교사가 셋째고 인도화 선교사가 막내거든요. 그 둘이 한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진벨이 1대고 인도원과 인사례가 2대고 3대가 인유하고 인도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반드시 선교사가 돼야 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 헌신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웠던 것 같고요. 선교사 자녀들 중에 특히 의료 선교사 자녀들 중에 의사가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또 한국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세요. 그런 걸 통해 봤을 때 척박한 환경에서 자녀 교육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도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잘 이어서 3대, 4대째 선교사 가문을 이룬 가정들이 많았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기독교는 뭔가 부모가 강제해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고 그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그런 종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20년 전이면은 이제 한국이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될 때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광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한국이 엄청 가난할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활동할 때 이제 어디서 선교 후원을 받았고 자금을 받아서 활동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 미국 선교 본부가 그 조직돼 있어가지고요. 남장로교 같으면은 선교 실행위원회가 있었어요. 총회 산하에, 총회 안에. 거기에서 그 해외 선교 전체를 그 총괄하는 거죠. 거기 보면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옛날 그 CEO 출신, 어디 보험회사나 이런 데 사장 출신 장로님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그 윈스 보로월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 헌금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지금 돈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1달러씩. 그럼 그게 이제 남자로 보면은 그 뭐 교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 선교 기금이 엄청났던 거죠. 그걸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해요. 이른바 이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본부가 그것을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원 선교사 그만큼 봉급 월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선교해 이게 아니라 선교 본부의 장은 한국에 선교하려면 지도를 놓고 보니까 스테이션 한 5개쯤 있어야 되고 그럼 병원하고 이거 학교 세워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거 수백억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거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장로교가 7개 선교부 7개 나라에 쉬운 4개 스테이션을 세웠거든요. 중국은 더 많아요, 스테이션이 우리보다. 그럼 그게 뭐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드는데 그거 다 본부에서 헌금과 그리고 그것을 잘 이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미 입체적으로 선교 전략이 딱 짜있는 거죠. 그게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여성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 선교사들 중에 독신 선교사들이 또 많아요. 독신 선교사들은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선교를 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선교사들이 주로
여성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삶, 특히 한국 여성들의 그런 억압되고 착취받았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또 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아까 셰핑이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성 조력회 시스템을 한국교회에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시작을 셰핑이 여성 조력회를 통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은 뭐냐면 여성들을 어머니로, 여성들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 거다, 이런 비전. 그래서 지금 주로 남성 선교사들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여성 선교사들의 그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헌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엄청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셰핑 한 사람에게만 너무 이렇게 렌즈를 가깝게 들여다 놓고 그분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참 훌륭하지만 그분 못지않게 훌륭한 여성 선교사들, 특히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선교사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도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수피 학교도 갔지만 그 수피 학교 교장했던 유화래 선교사도 한국에 1926년에 들어오셨나? 26년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은퇴는 1963년에 하셨지만 1978년까지 한국에 남아서 선교를 하셨잖아요. 남아서. 이분의 특징은 일제가 추방하는데도 안 나가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그냥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들어오시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공산군 쳐들어오는데 안 떠나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뭐 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게에 짊어지고 피신 갔다가 막 도피 생활 거의 한 2달가량 하시다가 또 내려오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은퇴를 했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냥 끝까지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또 78년까지 하시다가 왜 그럼 미국으로 갔냐? 병들어서 자기가 짐이 될까봐 한국 사람들한테 패끼치기 싫다. 그래서 미국으로 장로교 안식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 방에다가 태극기 애국가 그거로 넣었더라고. 액자에 평생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겠다. 그런 걸 보면은 이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고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국은 미국인데 자기의 조국이 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외국이었는데 선교하다가 한국이 조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사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선교지를 전주밖에 안 가봤어가지고 다른 지역도 궁금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광주에서 또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핵심을 찌르는구나.